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 구금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이 미국 측과 사실상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도 출발합니다. 사실 과거 미국 정부에선 용인되던 비자 문제가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급작스럽게 단속 대상이 되면서 우리 근로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에겐 비자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먼저 최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의 석방 교섭 소식은 고위당정 협의체 회의 직전 공개됐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띄울 예정인데 최고위급 협조를 구하기 위해 내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출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한 출장자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어느 채널로 교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대규모 미국 구금 사태에 정부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석방 교섭 타결 소식이 발표된 겁니다. 일각에선 지난달 주미대사로 지명된 강경화 전 장관의 신임장 제정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되는 데다 일부 총영사들도 귀국 조치돼 현지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재계 등 대미 투자와 관련한 업계의 물밑 조력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가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통상협상 압박용 아니냐는 해석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불법 체류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연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 LG 합작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은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지를 대고 한국이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 한마음으로 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우리 근로자 수백 명이 구금되면서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에 저희 특파원이 조지아주 서베너 한인 회장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장 부지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자 임시 초소한 경호업체 관계자가 고개를 내밀고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사흘 전 비자 문제로 근로자 475명이 체포된 이후 공장 경비에 더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한인 300여 명이 체포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공사 차량들이 오가긴 하지만 일부 건설 기기들은 작동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포크레인과 중장비 크레인이 공사장 한켠에 줄지어 서 있고 자재는 천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미 조지아주 서베너 한인 회장도 우리 근로자 수백 명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후 TV조선과 함께 처음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교민사회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일이라서 충격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 속에 있는 가족들과 또 시민들과 모든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도 재발 방지와 사태 수습을 위해 동포사회에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멀리 미국 땅에서 급작스럽게 체포된 우리 근로자와 가족들은 하루빨리 무사히 풀려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우리 근로자들이 석방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번 초유의 사태가 우리 기업들에게 남긴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관행이었다고는 해도 우리 근로자들이 용도에 맞지 않게 비자를 사용한 측면이 있죠. 이 미국 진출 기업들은 그동안 90일 동안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이스타를 받아 업무를 봐오던 업무 형태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 전 일부 기업은 미국 이민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미리 파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 공지로 전자 여행 허가인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는 인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 출장자들은 최소 2개월 전부터 취업비자 준비를 마치고 출장 확인서를 지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스타를 이용한 업무 출장을 사실상 금지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와 단기 근로자 취업비자는 연간 13만 개 정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업무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출장 일정이라는 게 되게 급박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신청하고 대사가 인터뷰하고 이런 거를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인 고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처음에 공장 가서 뭐 장비 설치하고 이런 거 잘 돌아가면 거의 다 빠지거든요. 상당수가 현지인입니다. 한국인의 의외로 별로 없어요. 업계에선 우리 정부가 취업 비자 확대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를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정말 가슴 졸인 사흘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석방교섭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공개를 했고, 그럼 이제 남은 행정 절차와 함께 이번 사태 진단해 보겠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남은 행정 절차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억류된 한국 근로자에 대한 그 미국 이민관세청의 인터뷰가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서 추방 명령이 나오기 전에 사실 우리는 귀국을 시키는 과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정부 대 정부 간에는 사실은 앞서 언론에도 보도에도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다른 지역에 우리 기업들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막아야 되고,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합법적이지 않은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귀국시키는 일들이 남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 근로자 300명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거가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따지면은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활동한 건 아니지만 또 불법 이민, 미국에 체류 목적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예. 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출국 명령 이전에 자진 출국을 하면은 나중에 뭐 미국에 입국할 때 제한이 따르는 것도 적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자진 출국 형태로 빨리 교섭해서 출국 명령을 받기 전에 먼저 귀국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예. 출국 명령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다음에 입국이 제한돼요. 재판으로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미국 국내법상의 이민법이라든가 그 절차를 빨리 파악해서 가급적 조속히 데려와야 하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 추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좀 제한이 따를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추방 명령 프로세스 과정에서도요. 예. 자진 출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먼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제한이 덜하다, 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리둥절한 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비자로 그렇게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참 이게 뭐 어디다 할 말도 없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이례적인 단속을 벌인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아젠다예요. 예.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몇 번의 경고가 있었고, 사실은 미국에 합법적이지 않은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15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집행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원칙적으로 그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를 받으라는 건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그 제한이 많다면서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나라 정부가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예, 새로운 비자 형태를 합의해야 돼요. 말씀하신 그 H계열의 비자는요, 그 수도 제한돼 있어요. 미국 네. 전역에 8만 5천 명인가고 한국에 대해서는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킴 공화당 한국계 의원 있잖아요. 네. E4 비자라고 그래서 알파벳 E와 아라비아 숫자 4, E4 비자 형태로 1만 5천 명의
특별한 비자 퍼밋을 한국에 해주자 하는 제안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받아내야 돼요.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는 거의 무제한으로 그게 가능하고 호주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적지만 10,000명 이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정부는 그 E4 비자를 갖다가 확보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숙제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네, 신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강미정 전 대변인이 당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탈당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당 지도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전 대표가 한 일이 알쏭달쏭합니다. 아무 언급 없이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SNS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건데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3명 등 당 지도부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사퇴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대응 조직과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지체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담합니다.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당의 부실 대응을 폭로하며 탈당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이로써 조국혁신당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황현선 사무총장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는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한 화살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수감 중에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해 책임 회피 지적을 받는 조 원장은 어젯밤 돌연 SNS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귀에 손을 대고 듣는 모습의 사진으로 경청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강 전 대변인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원장과 서울대 동기이자 창당 준비를 도왔던 장영승 리셋코리아 행동대표는 지난 7월 사건 처리를 촉구하며 탈당계를 냈던 사연을 소개하며 조 원장은 당분간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보다 잠시 쉬면서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조 원장의 정치 일선 복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이번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임명된 지 2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건데 한 차례 사과와 해명에도 다른 논란 발언까지 불거지면서 더는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도리라며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달 조국 혁신당 세종시당 강연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언급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야당 지지층과 영남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 비하성 표현을 쓴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을 키웠습니다. 최 원장은 사퇴 해변에서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왔다고 했습니다. 교육연수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겸임을 고려할 정도로 무게를 뒀던 자리입니다. 지난달 임명 당시 잘된 인사라는 지도부 평가에 최 원장은 과분한 평가를 입증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정청래 사무총장보다 더 잘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과분한 평가가 뻥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 윤리감찰단은 내일 조사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인데 이후 윤리심판원의 회부에 징계 절차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27만 가구씩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매년 1기 신도시가 1개씩 생기는 꼴입니다. 유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부동산 돈줄은 더 막힐 전망입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공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분양하려던 땅인데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풀만 무성합니다. 오래됐어요. 제가 몇 번 이제 와봤는데 이 블록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었거든요. 정부는 이렇게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1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용지도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 6만 가구를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공급 물량을 과감하게 늘리고 속도는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정비를 포함해 폐교된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7만 가구, 1기 신도시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추가 대출 규제도 내놨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 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최대 2억 원으로 줄입니다. 정부는 전세대출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시행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해 집값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채 10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자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상이 됐던 내용인데다 현실적으로 정부 계획에 맞춰 이 13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96일 만에 나왔습니다. 수요 억제책을 쓰다가 정권 말기에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내놨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집권 초기에 공급 드라이브 정책이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에 힘이 실리고 하지만 대책 대부분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때문에 대책에 실망한 매수대기 수요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기대했던 잠재 매수자들도 이번 공급 대책 이후에 어느 정도 매매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LH가 직접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는 대책에서 빠져 있습니다. LH는 현재 부채만 160조 원에 달합니다. 주택을 공급할 토지 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 아파트물에 대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큰 만큼 정부가 얼마나 정책을 말한 대로 실행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밤사이 서해안 일대엔 시간당 150mm가 넘는 극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전북 군산엔 5시간 동안 300mm에 달하는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열차도 중단됐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논밭 곳곳이 물에 잠겨 거대한 저수지가 됐습니다. 장대비에 CCTV 화면마저 흔들리고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카센터 작업 공간에도 물이 가득 차면서 리프트 장비 등 기계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전자제품도 선풍기가 또 전부 지금 방전돼 갖고 안 돌아가고 피해가 막심하구만요. 군산에는 5시간 동안 30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면서 가게 안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냉장고와 집기까지 망가지자 아이들까지 복구에 나섰습니다. 좀 일찍 나와가지고 한번 봤는데 잠겼더라고요. 좀 속상하죠. 어제 무릎 높이까지 찼던 이곳 군산의 한 도로는 물이 빠지자 곳곳이 토사물 범벅으로 변했습니다. 전주에서 김제로 이어지는 만경강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주민들은 한밤중 근처 학교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하고 대피를 하자. 놀랬죠. 밤새도록 잠 못 잤어요. 우리. 이번 폭우로 전북과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400여 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고
오늘 오전 익산 전주 일부 구간 선로가 침수되면서 4시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처럼 서해안 지역은 물폭탄에 피해를 입었지만 동쪽 강릉은 단수마저 걱정할 정도로 가뭄 피해가 큽니다. 어제 전해드렸듯 대형 저수조가 있는 큰 아파트와 호텔은 이미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제한되고 있는데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한 자릿수가 되면 일반 가정의 수돗물 공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강릉까지 동해안을 끼고 올라가 봤습니다. 강원 삼척까지 먹구름 가득 비가 내리더니 강릉에 도착하자 거짓말처럼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한 시민은 오전 잠깐 내린 비가 너무 반가워 뛰어나가다 머리를 다쳤습니다. 너무 좋아갖고 뛰어나가다가 베란다 문 여닫고 박아갖고 어우 막 진짜 꿈 같더라고요.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비가 또 꽂히는 거야. 너무 속상하더라고. 채소 씻은 물을 모아뒀다 바닥 청소했으며 아끼고 아끼지만 불안하게만 합니다. 할더라하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내일 끊어질까 봐 조마조마하다니까요. 마음이 불안하죠. 자체 저수조가 있는 일부 아파트 등에는 이미 하루 2시간 제한 급수가 시작됐습니다. 또 물탱크가 비면은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계속 못 채워주고 횟수 3번이면 한 번으로 줄인다. 그러니까 아껴 써라. 강릉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오늘 저수율은 12.8%로 10% 아래로 떨어지면 53,485세대로 제한 급수가 확대됩니다. 가뭄 비상에 2차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져 강릉에는 전국 소방 물탱크차 20대가 추가 지원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개신교계 원로인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내일로 예정된 해병대원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의 사적인 통화 내역을 유출했다며 특검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지난 7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개신교계 원로를 강제 수사한 걸 놓고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습니다.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by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That they even went into our military base and got information. 하지만 특검은 김 목사에게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 목사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내역을 근거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김 목사 측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 측은 TV조선과 통화에서 특검의 망신주기식 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적인 통화 내역을 유출해 김 목사와 극동방송이 받은 피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관계자는 통화 내역은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우리가 유출한 적이 없다면서 김 목사 조사 일정은 추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향후 5년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검찰 조직은 내년 9월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해체안입니다. 법무부 산하에는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두고 관할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컸던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아래 두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는데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 기간을 가집니다.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 조직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많았던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예산 경제 분리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는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총리 대신 과기부총리직이 신설됩니다. 이로써 현재 19부 3처 20청인 정부조직은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번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한 데 대해 야당과 법조계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수사력 저하로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 소속이 되면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전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신분이 격화되는 검사는 물론 유능한 검찰 수사관들도 승진 경쟁이 치열한 행안부행을 꺼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 역량이 저하되면서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구제가 늦어져 결국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란 주장입니다. 일선 경찰은 전문 법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 안 돼, 애시당초. 결국 일반 서민들만 피해보고. 비교적 독립적인 권한을 갖던 검사들이 행안부 소속이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은 행안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영향력이거든요.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수본, 신설되는 중수청까지 몰리면서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결국 검찰청 폐지로 결론이 났네요. 네, 당정 모두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편을 두고 당정 갈등 핵심 두 가지였습니다. 검찰청 명칭을 없앨 것인지 그리고 새로 생길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는데요. 민주당에선 공소청 신설 그리고 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 명칭 유지 그리고 중수청의 법무부 산하를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민주당 안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정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 안에 우려를 표하거나 SNS에 본인이 구상하는 안을 밝히자 강경파인 민영배 검찰정상화특위위원장 너무 나갔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당정에서 의논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네, 어쨌든 뭐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라는 관측이 많았었잖아요. 네. 여권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보면요. 정 장관 소위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꾸준히 소통해온 것은 맞습니다. 원래 민주당에서 이 정부조직 개편 같은 얼개뿐 아니라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권 같은 민감한 문제도 추석 전에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4법이 아닌 정부조직법 개편만 처리하기로 한 것도 대통령과의 교감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겁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민주당의 안으로 이제 결론이 났어요. 예, 여권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통령은 이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점 경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당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해왔던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을 그대로 수용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핵심 쟁점은 보안수사권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이 권한마저 없애야 하는
한다 이런 강경 입장입니다. 결국 1년 유예 기간 동안 세부 권한을 두고 이제 범정부 TF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될 텐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당내 강경파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거다 이런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이제 성비비 문제로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죠. 네. 조국 전 대표는 추가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야 하는 위기 상황이지만 정작 조국 원장 오늘 별다른 입장 내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럽다 이렇게 첫 입장을 밝힌 뒤에 어젯밤에 경청하겠다 이런 의미의 SNS 프로필 사진을 바꿨을 뿐입니다. 예. 이게 전해주신 것처럼 이런 와중에 SNS 그 대문 사진을 바꿨던데 네.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국 원장 광복절 사면 직후부터 2주 동안 페이스북에만 77건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보다 2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사면 직후에는 소고기집에서 된장찌개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고 진솔한 사과 없이 내년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의 행보로 비판을 받았음에도 다시 한번 SNS에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 위기 상황에서도 직접 해결을 위해 나서기보다는 뒤늦게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식의 이미지 정치에 몰두한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내일 일본 자민당의 조기 총재 선거 실시 결정을 앞두고 당내 분열을 막겠다며 결단을 내린 건데 커지는 당내 퇴진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자민당 선거 참패에 사과하면서도 총리직 사퇴는 일축했던 이시바 총리. 결국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총리직을 내려놨습니다. この度私は自由民主党総裁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이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묻기 전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사임 결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내일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대표자 등 342명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조기 총재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이에 가까운 160여 명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당내 퇴진 압박을 받아온 이시바 총리가 사임으로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2024년 10월 취임 후 고물가와 임금 하락 등으로 민심 이반을 불러왔고 1년도 채우지 못한 불명예 퇴진입니다. 차기 총리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거론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여전히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작품들을 더 쉽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표현력도 디지털을 만나 더 풍부해지고 있는데요. 트렌드 요즘 오늘은 디지털 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색화의 거장 고 박서보 화백의 작품 묘법. 붉은 물결이 조용히 일렁입니다. 한지 위에 단순한 선을 반복해 동양적 세계관을 표현한 원작 회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려냈던 그 작품들을 다른 형태의 매체로 전환시키는 것일 뿐이잖아요. 이 비례감 같은 것들을 달리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상의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미술관 한가운데엔 대형 캔버스 대신 55인치 TV 88개가 자리 잡았습니다. 멈춰있는 그림 대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풀어냈습니다. 첨단의 기술들이 사실은 예술가들의 어떤 상상력들을 이제 실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콜라주 기법으로 세상에 없는 곳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관람객의 호기심도 자극합니다. 내가 찍은 사진들의 생성형 AI 기술을 입혀 나만의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정말 평범한 사진을 저는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걸 AI 기술을 통해서 특별한 작품으로 변하는 걸 보니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려운 예술작품 감상도 문제없습니다. 작품에 다가가면 관람객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알아서 해설해줍니다. 네, 조선시대 휴대용 해시계입니다. 전시된 상태로는 바닥면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3D 화면을 통해서는 바닥면에 제작자에 대한 설명이 적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에 대한 감상을 더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기술과 예술이 만나면서 예술가들의 작품은 더 새롭게, 관람객의 체험은 더 생생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노래와 드라마, 영화에 이어 한식도 새로운 한류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미식의 도시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한식 요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푸른 눈의 외국인 요리사가 우리에게 익숙한 식재료를 도마 위에 다듬습니다. 썰고 볶고 끓이고 잠시 뒤 맛깔스러운 새우 호박 볶음면이 완성됩니다. Le plat, c'est un plat à base de ramen, de crevettes, d'ail, de courgettes, de rosemary, de sauce tomate. Un mélange harmonieux qui ravira tout le monde. 미식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한식 요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현지에서 5회째를 맞는 한국 거리 문화 축제 K-스트리트 페스티벌의 특별 행사로 K-팝과 영화 등을 통해 한식에 대한 관심이 요리 대회로 연결됐습니다. 모두 18개 팀이 참가해 한식 메뉴로만 승부를 펼쳤습니다. Donc l'objectif c'est de faire découvrir la gastronomie coréenne et puis en même temps de voir comment gastronomie française et gastronomie coréenne peuvent fusionner ensemble puisqu'on a quand même quelque chose en commun dans nos deux pays, c'est qu'on adore bien manger et 오늘 하루 행사장을 찾은 이들만 4만여 명. 대부분은 1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들입니다.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SNS나 영상으로 접하던 한국 음식을 맛본 프랑스 젊은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Jajangmyeon, c'est mes préférés. C'est mes préférés, c'est comme ça que j'ai découvert aussi un petit peu la nourriture coréenne. Et ensuite, plus des plats comme bulgogi ou barbecue aussi coréen. Vu que l'année dernière, je suis partie, j'ai fait un séjour à Séoul avec ma sœur en vacances. 한국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은 물론 K-뷰티와 패션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40여 개 마켓도 문전성시입니다. K-팝에서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잠시 뒤 내일 새벽엔 3년 만에 개기월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붉게 물드는 블러드 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화려한 우주쇼를 보기 위해서 전국의 과학관은 오후부터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대형 망원경 앞에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기계월식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달이 태양이랑 마주쳐서 그래서 달이 빨간색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 개기월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관을 찾았습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개기월식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선생님이 달이 지구에 가려진다고 했는데 그걸 막상 보려니까 기대되고 떨려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꼭 한번 소원을 빌고 싶어요.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지나며 굴절돼 붉은 빛만 닿으면서 달이 붉게 보이는 블러드문 현상도 나타납니다. 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는 파장의 길이가 깁니다. 푸른 색깔 계열, 보라 색깔 계열은 없어지고 붉은 색깔 긴 파장 쪽만 이제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참가자들은 달의 분화구까지 보이는 이 망원경으로 개기월식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번 월식은 내일 새벽 0시 26분 시작해 1시 26분 부분 월식, 3시 11분 개기월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전국 과학관과 어린이 천문대에서 특별 관측 행사가 열립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던 빗줄기는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 점점 그칠 텐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만 지나겠지만 남부지방은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까지 전남에는 최대 100mm 이상, 제주에도 많게는 8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경남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내일 밤부터 전남과 제주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로 다소 선선하게 시작하겠고요. 다만 부산은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28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는 수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7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